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과의료윤리학 4주차 수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과제에 대한 또 특히 이제 질문에 관련된 몇몇 질문을 뽑아서 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첫 번째 질문 볼까요? 요거요. 인도의 아랍인드 안과병원은 진료비를 환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 차등 부담시킨답니다. 이거 처음 알았는데 이런 병원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분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과 수술을 할 때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 돌아가듯이 그렇게 수술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문 인력의 저기 수요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다른 인력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줄이고 비용을 줄인 비용을 가지고 그 돈 없는 사람한테 무료로 치료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40%가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고 이제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학생은 많은 수의 의사가 양성되는 것과 환자 이익을 쫓는 것은 긍정적 관계를 가지는지. 근데 대개 이제 의사들이나 치과 의사들이 항상 의사 수를 제한하려고 하죠. 제한을 해야 자기들 이익이 지켜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뭐 의대 신설은 뭐 항상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의사들이. 이제 그것과 이제 대비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의사들 많이 뽑아놓으면 그러면 진료비가 낮아질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건 잘 판단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그죠? 단순한 그 이익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그죠? 에, 공공의 이익과 그다음에 의사 집단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의료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환자 우선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요, 또 갑자기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죠. 쿠바의 의사들이 세계 각국으로 파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혹시?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인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이웃 다른 나라들을 학생들을 받아들여서 교육을 무료로 교육시켜 의대 교육을요, 의사 교육을 무료로 시켜서 돌려보내는 것을 포함해서 그 아마 일인 저기 인구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쿠바일 거예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계 각지의 재난 지역에 의사들을 파견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번에도 뭐 그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의 공공적 성격을 그나마 잘 지키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어디 거기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어떤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그렇게 공공적인 서비스로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됐죠. 그래서 최강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 지금 의료가 망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그 공공의 성격을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의사를 양산하는 것은 옳지 않겠으나 그런 공공적인 공공선을 위한 그런 어떤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어떤 합의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질문은요. 요 두 개의 질문은 어, 전제가 다른 두 개, 같은 질문인데 전제가 달라요. 두 개가 보십시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의료기관의 피해에 초점을 맞췄어요. 피해에 초점을 맞추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보상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두 번째 이 학생의 질문은 뭔가 하면 에, 그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수가를 낮추려고 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의 내용은 똑같은데 전제가 다르죠. 첫 번째 것은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고, 두 번째는 보상은 아니고 피해를 강요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받을 것이냐, 덜 받을 것이냐,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에 대한 건데 재밌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전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 제가 뭐 정답을 얘기해 줄 수는 없고요. 정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첫 번째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나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그죠? 의사만 피해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만이 피해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특히 이제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무슨 알바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학생은 숟갈도 낮추라고 한다면 그건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죠, 그렇죠? 피해를 보는 것, 지금까지 이미 피해를 봤는데 더 그 피해를 나누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어요. 어떤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무슨 예를 들면 무슨 뭐 착한 임대료 운동 이런 것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피해자들이 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의사가 이걸 보상을 요구한다면 제대로 여론의 지지를 받지는 못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무조건 다 감당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적절한 수준에서 합리적인 근거에 하에서 토론을 통해서 그것이 그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요. 친한 동료 의료인이 과도한 보상 등의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것도 물론 정답이 아닌데요. 정답이 있을 수가 없죠.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 하는 것을 잘 봐야 되겠죠. 근데 과도한 보상, 아마도 이제 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과잉 진로가 해당되겠죠. 과잉 진로를 지나치게 심하게 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형식이든 간에 그걸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뭐 친한 동료를 하더라도 그런 지적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 사람은 당장 그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부담을 가질 수 있도록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더 나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차원에서 협회라든가 이런 조직 차원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건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의료 배상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것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건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의료 사고라든지 뭐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뭐 과실이든지 뭐든지 간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논의가 있죠.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어떤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달라는 뭐 주장도 있는데, 그것이 합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상당 부분 보험에서 이렇게 배상을 해주는 걸로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과실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겠죠. 과실 또는 잘못된 행위, 과실을 포함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은 해주되 그것에 대한 어떤 도덕 책임까지도 면할 수는 없겠죠. 그 보상 보험에 들었다고 도덕적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것도 의견이 달라요. 이제 두 개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치과 의사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주장은 뭔가 하면 치과의사 협회가 강력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전문직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사람들의 신뢰성을 쌓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주장은 근거는 뭐냐면 지금 신뢰가 깨져 있고,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통해서 치과에서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자정 노력을 통해서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 개인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과 다른 질문이 또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전제예요. 아까도 그랬죠. 전제가 달랐죠. 뭐냐면 이겁니다. 의료인의 윤리와 도덕이 강조된 10년은 지났다. 그럼에도 간간히 터지는 사회적 이슈들 때문인지 모르지만 대중의 인식은 실제 의사의 윤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학생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의사들의 윤리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대중이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학생의 주장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이 학생은 윤리가 깨져 있다는 것, 신뢰가 깨져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은 의사 쪽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학생은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환자들, 이 대중들이 과소평가하고 있다. 의사들의 윤리 수준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두 가지 상반되는 진단이죠. 이거 참 재밌어요, 그렇죠? 같은 사안을 이렇게 달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윤리 논의의 출발이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사를 피해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의사 쪽에 어떤 신뢰 상실의 원인을 찾고 의사 쪽에서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다 마찬가지 두 개가 다 상당 부분 타당한 주장이겠죠. 그렇죠?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 두 개 다. 그러니까 거기서 적절히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책임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치과의사 사회라는 주제에 걸맞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낙후 지역에 이제 그 치과 의사가 없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서 낙후 지역에만 개업 허가를 내주는 그런 정책은 어떠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윤리적으로 타당한지. 근데 이거는 윤리적으로 타당한지를 묻기 전에 법적으로 타당한지 과연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건 아니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상당 부분 거주 유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수 있죠. 그래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합헌으로 거의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한다면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법 정신에 비춰서 이런 정책이 과연 가능할지 그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다음에 좀 구체적인 질문인데요. 치과 의사는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환자가 특정한 치아를 몇 년 더 쓸 수 있지만 환자가 올해까지만 치과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임플란트 치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이거는 글쎄요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이제 그 치아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굳이 뽑을 이유가 없는 일을 뽑아서 보험이 해당하는 기간 내에 치료를 해야 된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현장에서는 이런 판단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하여간에 이거는 뭐 현장에서 또는 그 구체적 맥락 속에서 환자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학적 판단으로는 뭐 몇 년 더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더 장기적인 이익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런 판단을 하는 것도 비난받을 일 같지는 않아 보여요. 자, 그다음요. 치과의사 주치의제 관련된 건데 이 학생도 이건 좀 이런 질문을 하려면 좀 공부를 좀 하고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치과의사 주치의제라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그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 학생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주치의제를 실시하면 구강건강 빈부 격차가 해소된다고 전제를 했어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죠. 주치의제 한다고 해서 격차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주치의제를 하면은 그 액세스를 그러니까 접근성을 더 높여주는 그런 측면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주치의가 제가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치료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치의제라는 것을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학생은 이제 주치의제를 하게 되면 치과의 환자의 치과 의사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만약 주치의를 한다고 할 때도 이거 자기 선택하도록 하는 거죠. 그 주치의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건 피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성의 문제는 아닌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치의제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치료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요, 이제 이거 아까 나왔던 거 비슷한 건데 전문직 윤리를 동료 윤리와 동일시해도 되는가? 동료 윤리가 의사 집단 내 밥그릇 지키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문직 윤리라고 하는 것이 프로페셔널 에틱스라는 게 사실상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의사들이 자기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였다고 이제 사회학에서 판단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이익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프로페셔널 어토노미, 전문 직업성 자율성을 확보한 그런 측면이 크거든요. 그래서 밥그릇 지키기의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한 거고, 그 공공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신뢰를 얻는 그런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료 간 서로 견제하고 규제하면서 의료인의 윤리를 정립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주장을 했어요, 이 학생은. 그러니까 전문직 윤리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몰두해서는 아직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전문직 내에서도 그런 서로 간에 견제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의 의사 윤리 강령을 보게 되면요, 그런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동료를 에게 지적을 하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우리는 서로 동료를 감싼다는 그런 뉘앙스의 규정은 있지만 어떤 비위라든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죠, 우리는. 근데 사실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 집단 내의 이익을 지키는 것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질문은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뭐라고 썼냐면, 실력은 좋지만 봉사활동에 관심 없는 치과의사와 실력은 좋지 않지만 봉사활동 등의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치과의사 중 누가 더 좋은 치과의사인지. 이건 전제가 잘못됐어요. 왜 실력이 좋으면 왜냐하면 두 가지 중요한 경우의 수를 빼먹었기 때문이죠. 실력도 좋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치과의사도 있고요. 실력도 없고 봉사활동도 안 하는 의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두 개를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판단도 상당히 자의적인 측면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하냐 안 하냐의 를 근거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좋은 의사라고 하는 것에는, 내가 좋은 의사라고 하는 것 속에는 분명히 내가 실력이 좋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실력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대인적인 봉사 정신이라는 것을 배타적인 관계로 보는 은연중에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질문이거든요. 저는 이런 이분법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비슷한 건데, 검증된 실력 있는 의사에게 있어서 의사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의료비를 받는 것이 타당한가요? 내가 실력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실력이 좋으니까 진료비를 높여받아도 되느냐, 이런 얘기죠. 합법적인 수준 안에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험 수가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 이상으로 받을 수는 없을 거겠죠. 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논리가 일정 부분 적용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 이제 포괄수가제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포괄수가제를 선택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포괄수가제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상당 부분. 그래서 의과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7가지 질병군에서 했다가 지금 좀 확대하고 있는 중이죠. 이제 점차적으로 그런 합리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천천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해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봐서 거기 확대를 하고 지금 있는 거죠, 그런 말이죠. 치과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충치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정 정도 유형화해서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은 옳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것도 참 예민한 주제예요. 예를 들면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거죠. 남학생과 여학생들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과거에는 당연히 남자에게만 국방의 의무가 주어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성들도 군대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근데 왜 의무는 남자한테만 주어져야 되느냐라는 주장이에요. 그런 주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이제 심각하게 논의돼야 될 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중보건이든 군의관이든 간에 남자만 간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 군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만 가야 되는 데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여군도 많이 있고요.
여자 지휘관도 상당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우리 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가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될 그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기회를 잘 보고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정도만 할게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질문을 올려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선정한 몇 가지 질문을 갖고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